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 행운 그리고 실력주의라는 신화. 로버트 H. 프랭크 지음, 정태영 옮김, 글 항아리에서 펴낸 책입니다. 머릿말 1장 아는 것을 써라. 2장 사소한 우연이 중요한 이유. 3장 승자 독식 시장에서 행운이 중요한 이유. 4장 크게 성공한 사람 대부분이 행운아인 이유. 5장 행운과 능력에 대한 그릇된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6장 그릇된 믿음이라는 무거운 짐. 7장 우리는 운이 좋다. 절호의 기회. 8장 감사하기.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머릿말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행운이란 과연 얼마나 중요할까?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를 이보다 확실하게 구분하는 질문도 없을 것이다.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거의 언제나 재능이 뛰어나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진보주의자들의 지적대로 비슷한 재능으로 비슷하게 노력하는 다른 수많은 사람은 왜 그만큼 부를 이루지 못할까? 최근 사회과학자들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행운이 인생의 중대한 성취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인생에서 행운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 이런 사실이 일으키는 흥미롭고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영향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 책의 부제는 원래 개인적 견해였다. 내 이야기가 행운에 대한 나 자신의 경험을 많이 담고 있다고 확실히 언급해 두지 않으면 독자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에서 이 부제를 택했다. 하지만 프린스턴대 출판부 편집자들은 개인적 견해라는 부제가 이 책을 자서전이라고 오해할 여지를 남긴다며 나를 설득했다. 그들의 걱정은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지극히 타당한 이야기였는데 바로 유명 인사가 아닌 저자의 자서전은 독자들에게 그다지 매력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대부분 선진국 경제의 시장 구조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실력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대안으로 제안했던 부제, 행운, 그리고 실력주의라는 신화가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다. 내 우려는 오랜 시간을 함께한 어떤 동료에게 책 표지 시안을 보여주었을 때 그가 내비친 반응으로 금세 확인할 수 있었다. 아니, 회사가 가장 실력이 뛰어난 지원자를 뽑으면 안 되는 거야? 사실 나는 그 동료만큼이나 족벌주의 사회를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게 실력주의를 반영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연줄이 있거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하는 세태가 지속되리라는 우려에서 부제를 행운 그리고 실력주의라는 신화로 택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력주의의 지나친 미화가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실력주의라는 용어 자체는 1958년 영국 사회학자 마이클 영이 영국의 교육제도를 통렬하게 풍자하면서 처음 고안해낸 것이다. 능력주의의 등장이라는 책에서 그는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 그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과 능력 때문이라고 확대 해석하게끔 부추기는 것이야말로 결국 모든 문제를 실제로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01년 이 책을 되돌아보는 칼럼에서 그는 직장에서 사람들을 능력에 따라 채용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일단 이들이 어떤 일에 유능하다고 인식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새로운 사회 계층으로 굳어지는데 이런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비판의 의미로 만들었던 이 용어가 찬사에 가까운 수식어로 멋대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실력주의를 앞세우며 개인주의를 찬양하는 사회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그 성공에 약간의 운이 따랐다고 말한다면 이는 그들이 실제로는 최고가 아니며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 대단한 존재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람들은 실력주의라는 듣기 좋은 말로 성공과 실패가 종종 개인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숨겨왔던 것 같다. 2012년 프리스턴대 졸업 연설에서 마이클 루이스는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일련의 우연한 사건이 그가 부유하고 유명한 작가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인정했다. 하루는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 살로몬 브라더스가 있는 거물급 인사의 부인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저를 좋게 봤는지 그녀는 저에게 괜찮은 자리 하나를 주라고 남편에게 거의 강요하다시피 굴더군요. 저는 살로몬 브라더스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월가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친숙하고 사랑받는 장소로 변모하기 시작하던 시절이었는데 살로몬 브라더스가 바로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는 금융시장을 주시하는데 가장 좋은 자리를 덜컥 배정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환경 덕분에 저는 주택 파생상품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1년 반 정도 지난 뒤로는 여러 전문적인 투자자에게 금융 파생상품에 대한 조언을 하는 대가로 살로몬 브라더스로부터 수십만 달러를 받게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살로몬에게 경험한 바를 토대로 월가의 새로운 금융 전략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한 폭발적인 베스트셀러를 1989년에 출간했다. 책 제목은 거짓말쟁이의 포커였습니다. 100만 부 이상 팔렸죠. 당시 28살이던 저는 작가라는 경력과 약간의 명성, 그리고 엄청난 돈과 새로운 인생 이야기를 일거에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내가 타고난 작가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사실 그저 운이 좋았다고 하는 편이 훨씬 더 정확한 설명일 겁니다.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살로몬 브라더스의 거물급 인사 부인 옆에 앉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른 나이에 베스트셀러를 쓸 수 있게 해준 월가 최고의 회사에서 일하게 될 확률, 월가의 경제 상황을 가장 잘 지켜볼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앉게 될 확률은 또 얼마나 될까요? 아들과 의절하는 대신 한숨 지으며 네가 꼭 해야 한다면 해보라 고 말해주는 부모를 만날 확률은요? 프린스턴대의 예술사 교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는 확신을 마음속 깊이 심어줄 확률, 무엇보다 애초에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할 확률은 얼마일까요? 그저 겸손한 척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제 사례는 성공이 항상 어떻게 합리화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성공이 운 때문이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특히 성공한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리고 계속 성공을 이어가면서 사람들은 그 성공이 자신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그저 운이 좋아 생겼던 일들이 결국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거든요.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인 니콜러스 크리스토프도는 이와 비슷한 주제를 이따금 언급했다. 미국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된 공통된 착각은 자신이 성공한 이유가 오직 좋은 머리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사실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자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주고 리틀 야구 리그의 선수로서 그라운드를 누비게 해주고 도서관에서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고 음악 레슨을 받게 해주면서 그들을 키웠던 미국 중산층 가정의 부모가 그들을 임신했을 때부터 이미 커다란 행운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착각의 어두운 면은 자신의 행운에 대해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불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잘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라고 크리스토프는 주장한다. 그 결과는 정치 세계의 천박함이나 아무리 노력해도 살림살이가 팍팍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 부족으로 나타난다.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의 확대나 장기 실업 수당 지급, 물가 인상에 맞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말이다. 크리스토프는 오리건주의 작은 마을에서 살았던 고향 친구 리 고프의 인생사를 자세하게 소개한다. 고프가 불과 5살일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마저 고프와 세 형제자매를 버렸다. 고프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가 아주 진실하고 믿음직한 친구였다고 입을 모았다. 그는 머리가 좋았지만 학교 성적은 형편없었다. 주의력 결핍장애를 발견하지 못한 탓이었다. 그는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제재소와 기계조립 공장에서 매 순간 열심히 일했고 나중에는 유능한 주문 제작 자동차 도장공이 되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로 손을 심하게 다친 뒤 장애연금과 아르바이트로 번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다. 결국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 부인을 돕겠다며 $600를 지출하고는 중요한 약물 치료를 받을 여력이 안 돼서 2015년 7월에 65세라는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크리스토프의 결론은 이렇다. 사람들은 보통 성공을 전적으로 선택과 개인적 책임에 관한 것으로 생각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다. 스탠버드대 사회학자인 숀 리어든이 지적하듯 부유한 집 아이들은 나쁜 선택을 많이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과 또한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마이클 루이스는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의 심리학자들이 진행한 실험을 소개하는 것으로 프린스턴대 졸업 연설을 맺었다. 학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을 3명씩 같은 성별로 묶고 작은 방에 들여보낸 뒤 복잡한 도덕적 문제를 풀도록 했다. 이를테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일에 대한 대처법 같은 문제였다. 각 집단에서는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을 임의로 골라 리더로 선정하도록 했다. 각 집단이 30분 동안 토의하고 나면 심리학자들은 쿠키 4개가 놓인 쟁반을 들고 방에 들어갔다. 누가 나머지 1개의 쿠키를 먹었을까? 그것은 바로 각 집단의 리더였다. 루이스는 이렇게 지적했다. 리더로 뽑힌 사람들에게 특별한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30분 전에 가위바위보로 제비뽑기 같은 임의의 방법으로 뽑힌 사람들이었다. 즉, 리더라는 지위는 단순한 운이었다. 그런데도 나머지 1개의 쿠키는 리더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루이스는 이 실험 결과를 통해 프린스턴대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체로 여러분은 이런 집단의 리더로 지명되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리더로 선정된 것은 전적으로 임의의 방법을 통한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운 좋은 소수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났다는 행운, 좋은 나라의 국민이라는 행운, 그리고 이렇게 운 좋은 여러분을 받아들여 또 다른 운 좋은 사람들과 사귀게 해주고 훨씬 더 큰 행운을 누릴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프린스턴 대학 같은 기관이 존재한다는 사실 역시 여러분이 누리는 행운이죠.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사회에서 살고 있고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을 위해 여러분의 이익을 희생하길 바라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행운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여분의 쿠키를 즐겨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여분의 쿠키가 여러분 앞에 놓일 것입니다. 조만간 여러분은 그런 쿠키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인정한다면, 최소한 그런 채라도 한다면 여러분은 더 행복해질 것이고 이 세상도 더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성공에 행운이 이바지했다는 사실을 선뜻 인정하는 사람도 많다. 이들은 자신의 성공을 가능하게 만든 환경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일종의 공공투자를 다른 사람보다 더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루이스가 예상한 대로 이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훨씬 더 행복하다. 그리고 이들이 감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더 큰 물질적 풍요를 향해서 이들을 이끄는 것처럼 보인다. 앞으로 내가 펼칠 주장은 이렇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에 있어서 행운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여러 공공투자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거슬리지 않는 공공정책을 펼치면 이 공공투자의 부족분을 메우고도 남을 충분한 자원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가 제시할 논거는 흔들리는 부분이 거의 없으며 그 전제 또한 논란의 여지가 없다. 프린스턴대 출판부의 논평가들은 처음에 내가 다룰 수 있는 여러 주제를 추가하기 위해 많은 것을 제안했고 그 중에는 흥미로운 주제도 여럿 눈에 띄었다. 하지만 내 논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주제는 아니었기에 그 제안을 거절했다. 이 책을 구상하면서부터 목표가 있었다. 필요 이상으로 독자의 시간을 빼앗지 않는 책을 쓰자. 독자들이 부담 없이 손에 들고 있을 수 있도록 두껍지 않은 책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내 가장 진심 어린 바람은 이 책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그 울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픈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1장. 아는 것을 써라. 아는 것을 써라. 작가라면 늘 듣는 말이다. 그리고 바로 이 말이 내가 몇 년 전부터 행운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내가 행운이라는 주제에 대해 흥미를 느낀 것은 내 인생 자체가 우연한 사건들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기 때문이다. 아마 가장 극적인 사례로 꼽을 만한 것은 2007년 11월 어느 쌀쌀한 토요일 아침에 일어난 사건일 것이다. 그때 나는 오랜 친구이자 공동 연구자인 코넬 대학의 심리학자 톰 길로비치와 함께 체육관에서 테니스를 치고 있었다. 나중에 톰이 들려주길 우리가 둘째 세트를 마치고 앉아서 쉴 때 내가 조금 메스껍다고 말하기에 그가 돌아봤는데 내가 곧바로 코트 바닥에 쓰러져 꼼짝도 않더라는 것이었다. 급히 허리를 굽혀 내 상태를 살펴보니 숨도 안 쉬고 맥박도 안 뛰더란다. 톰은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911을 불러달라고 소리치고는 엎어져 있는 나를 바로 눕히고 가슴을 마구 내리 누르기 시작했다. 영화에서 많이 봤던 장면이기는 해도 실제로는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동작이었다. 톰의 기억을 빌리자면 영원처럼 느껴질 만큼 오랫동안 인공호흡을 반복하던 중에 천만다행으로 내가 기침을 했고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했다. 원래 구급차가 출동하는 곳은 내가 쓰러진 지점으로부터 10km 정도 떨어진 도시 반대편이다. 그런데 이 구급차는 어떻게 이토록 빨리 도착할 수 있었을까? 내가 쓰러지기 30분쯤 전에 우연히 두 건의 자동차 사고가 테니스장 근처에서 발생해 구급차 2대가 사고 현장으로 각각 출동했다. 그런데 둘 중 한 사고의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다. 덕분에 그 구급차가 현장에서 철수해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테니스장으로 이동해와 나를 구조한 것이다. 응급대원은 내 몸에 심장 충격기 패드를 능숙하게 붙이고는 인근 병원으로 황급히 구급차를 몰았다. 병원에 도착한 나는 다시 헬기로 옮겨 실린 뒤 펜실베니아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거기서 밤새도록 얼음찜질을 받아야 했다. 의사가 나중에 들려주길 당시 나는 급성 심장마비로 생명이 위독했다고 한다. 생존 확률은 2%에 불과했고 설령 살아남는다 해도 심각한 인지장애와 여타 중증장애를 면하기 어려웠다. 가족들은 내가 사고 이후 사흘 동안 병실 침대에서 끊임없이 횡설수설했다고 말했다. 다행히 나흘째 되던 날 맑은 정신이 돌아왔다. 2주 뒤에는 심장운동부와 검사를 통과했고 이후로는 다시 톰과 함께 테니스를 칠 수 있었다. 만약 사고 당일 내가 쓰러진 장소 근처에 구급차가 없었더라면 아마 나는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몇몇 친구는 나더러 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단언했고 나 역시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는 그 친구들의 관점에 이견을 달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하늘이 도왔다는 식으로 넘겨버리기엔 뭔가 설명이 부족하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날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운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우연한 사건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마이크 에드워즈는 행운의 여신이 그를 외면했다는 이유만으로 더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는 영국의 락그룹인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초기 멤버로 활동한 첼로 연주자였다. 2010년 9월 그는 자동차를 몰고 영국의 어느 시골길을 달리던 중 도로 옆 가파른 언덕에서 600km의 건초더미가 굴러내려와 덮치는 바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날 마이크 에드워즈는 교통법규를 단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정도로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온화한 사람이었다. 그날 곱비 풀린 건초더미가 그의 생명을 앗아간 사고는 전적으로 운이 더럽게 나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운이 좋은 덕분에 나는 살았고 에드워즈는 운이 나빠서 죽었다는 생각을 별 이견 없이 받아들인다. 하지만 다른 논의의 영역에서는 운이라는 게 훨씬 더 미묘한 방식으로 작용해 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가 운이라는 요소를 들먹이는 설명에 반감을 품게 만든다. 특히 시장에서의 경제적 성공이 어느 정도 운에 달려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다. 나는 몇 년 전 인생 역정에서 사소해 보이는 우연한 사건이 대부분의 사람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까닭에 대해 칼럼을 썼다. 그 칼럼을 시작으로 이후 내가 썼던 여러 글이 결국 이 한 권의 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나는 그 칼럼이 불러온 강한 비판과 반대 의견에 적잖게 놀랐다. 성공이란 전적으로 재능과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재능과 노력이라는 요소는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커다란 보상을 차지하기 위한 사회적 경쟁이 너무나 격렬한 우리 시대에 재능과 노력만으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거의 모든 경우에 상당한 행운이 뒤따라야 한다. 칼럼이 신문에 실리고 나서 며칠 후 스튜어트 바니가 진행하는 폭스 비즈니스 뉴스쇼에서 출연 요청이 들어왔다. 바니는 행운의 중요성에 대해 철저히 회의적인 사람이었다. 타고난 낙천주의자인 나는 바니와 시청자들이 내 이야기와 그 근거를 통해서 생각해볼 계기를 찾길 바라며 출연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다.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끝까지 바니는 불같이 화를 냈다. 저기 잠시만요. 교수님 칼럼을 읽었을 때 제가 얼마나 모욕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저는 35년 전에 가진 게 하나 없이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타고난 재능과 부단한 노력으로 위험을 끊임없이 감수한 덕분에 땅에서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그것이 단지 행운 덕분이라고 뉴욕타임즈에 쓰신 겁니까? 내가 전하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고. 재능과 노력 없이 성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는데도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하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바니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입가에 하얀 침이 고인 채로 소리쳤다. 교수님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더러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는군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거듭해서 설명했다. 바니, 그러면 제가 운이 좋아서 지금의 제가 되고 지금의 위치에 있게 되는 건가요? 나,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바니, 정말 터무니없군요, 교수님. 완전히 빈손으로 미국으로 건너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모험인지 아십니까?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인지 아시느냐 말입니다. 영국 악센트를 쓰면서 미국 메이저 방송사에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저처럼 완전한 외국인이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어떤 어려움을 헤치고 이 자리에 왔는지 교수님이 아십니까? 이 고통스러운 시간은 10분 가까이 계속되었다. 나에겐 정말 영원처럼 느껴졌다. 스튜디오를 떠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비로소 내가 맞받아치지 못했던, 쉽게 생각할 수 있었던 대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바니가 완전히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방송 전날 바니가 미국에 건너오기 전 런던 정경대학에서 학위를 땄다는 기사를 읽었다. 사실 미국 노동시장에서 이 학위는 엄청난 스펙이나 다름없다. 영국식 억양이 핸디캡이라고?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하길. 미국인은 영국식 악센트를 동경한다. 영국 지질학자 프랭크 로즈는 1970년대에 코넬대 교수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학 총장이 되었다. 언젠가 한 친구는 로즈가 수십 년 전 미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보다 이후 코넬대에서 근무할 때 훨씬 더 강한 옥스브리지 억양을 구사한다고 이야기했다. 물론 언어학자들은 특정한 억양이 사회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영국식 억양은 절대 그렇지 않다. 바니가 위험을 감수했다고? 스튜디오를 벗어나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스스로 깨닫지 못했더라면 나중에 몇몇 친구가 보내준 이메일을 읽고 나서야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위험을 감수한다는 말은 성공적인 결과가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다. 따라서 바니가 위험을 감수하고 성공했다는 말은 당연히 그가 운이 좋았다는 뜻이다. 방송에서 바니와 토론을 벌이던 당시 내게 이 대목을 지적할 만한 기지가 없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나는 가장 좋아하는 작가인 엘모어 레더네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인기응변이 뛰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했다. 2013년 엘모어 레너드가 타계하고 얼마 안 돼서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의 테리 그로스는 이전에 그와 나는 2차례 인터뷰를 요약해서 방송했다. 어느 시점인가 그로스는 레너드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말솜씨가 아주 뛰어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실생활에서 작가 자신도 자기 소설의 주인공처럼 촌철살인으로 빠르게 응수하는 편이냐고 물었다. 레너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 글쓰기와 말하기는 다르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어느 하나의 대사, 완벽한 대사로 한 장면을 끝내고자 할 때 몇 달 동안이나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로스는 레너드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한결 재치 있는 답변을 떠올리기 위해 궁리하는지 재차 물었다. 그러자 약간의 망설임도 없이 레너드가 답했다. 글쎄요,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에스펀 스키장에 갔어요. 오후 4시쯤 산에서 내려와 녹초가 된 몸으로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5쯤 돼 보이는, 그러니까
저보다 30살 정도 어린 젊은 여성이 스키를 타고 내려와서 벤츠 한편에 부츠 한쪽을 떡 올려놓더니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기분이 정말 최고예요. 이 부츠를 벗었을 때랑, 그러고는 누군가와 잘 때랑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로스가 물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대답했죠. 어? 음, 어, 이게 한 15년쯤 전이었을 겁니다. 레너드는 이날 이후 촌철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상황에 적절한 대꾸를 떠올리고자 계속 노력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로스의 계속되는 질문에 본인이 임기응변에 약하다는 답변으로 이보다 더 완벽한 대답은 생각하기 어려웠다. 그들은 이런 대화를 미리 약속했을까? 그렇게 들리지는 않았다. 만약 그들이 사전에 약속한 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면 레너드가 실제로는 임기응변에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은연중에 드러난 셈이다. 내가 바라마지 않던 재능이다. 물론 이런 재능이 부족한 탓에 스튜어트 바니와 대화하던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내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사실 일시적인 곤혹스러움이나 부끄러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때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야 했다. 한 번은 절체정명의 상황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한 적도 있다. 돌풍이 거세게 불던 어느 오후, 나는 카유가 호수에서 윈드서핑을 즐기고 있었다. 바람은 전혀 불지 않았다가 때로 시속 60km 이상으로 몰아치는 날이었다. 윈드서퍼들은 강한 바람 속에서도 돛대와 돛을 고추 세우도록 하니스를 착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니스란 앞면에 튼튼한 금속거리가 달린 일종의 구명조끼로 여기에 로프의 고리를 걸어 둠으로써 고정한다. 한동안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그런데 전에 없던 강한 돌풍이 순간적으로 불어닥쳐 내 몸을 돛 위로 튕겨버렸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윈드서핑 보드가 고꾸라져 물속에 잠긴 내 위로 돛이 쓰러져 있었다. 충격으로 멍했지만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 정신이 제법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은 하니스에서 로프를 제거하고 수영해서 돛 바깥으로 빠져나가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몸이 여러 번 회전하다가 물에 빠지는 바람에 로프가 하니스 앞면에 있는 거리에 너무도 단단하게 감긴 상태였다. 도저히 탈출할 수가 없었다. 나는 다음 시도로 돛과 수면 사이에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머리 위에 있는 쓰러져 돛을 죽기 살기로 밀어 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돛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니스 거리에 감겨있는 로프를 풀어보려고 다시 한번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역시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제 극심한 공포감이 밀려오고 더는 숨을 참기도 힘들어졌다. 다시 돛을 밀어 올려도 보고 로프를 제거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봤지만 도무지 물속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 절망이 엄습하는 그 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죽을 힘을 다해 수면을 뒤덮은 돛을 밀어 올렸다. 그때였다. 돛과 수면 사이로 공기가 빨려 들어오는 소리. 평생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면서 마침 내 머리 위로 숨 쉴 공간이 생겼다. 나는 수면 위로 고개를 한껏 내밀고 한동안 깊은 숨을 몰아 쉬어야 했다. 어느 정도 마음을 가라앉히고서야 깨달았다. 진짜 깨달았어야 했다. 하니스에서 로프를 제거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하니스의 지퍼를 내려서 벗어버리고 수면을 뒤덮은 돛 바깥으로 헤엄쳐 나오면 그만이었다. 결국은 구사일생으로 무태에 오르긴 했지만 익사하기 직전까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이처럼 때로 사람 목숨은 순전히 운에 좌우되기도 한다. 그날 행운의 여신은 분명 내 편이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